자, 반갑습니다. 미적분학 1주차 1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기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미적분학을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뭐 일단은 처음 시간에 지금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일단은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학기 동안 평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뭐 교재 소개, 뭐 혹은 저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고 난 다음에 조금 진도를 조금 나가볼까 해요. 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그 LMS를 통해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은 강의 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뭐 저의 이름이랑 뭐 메일 주소 뭐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겠지만, 또 강의로 보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이름은 손상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참고해보면서, 강의 계획서 참고해보면서, 제가 강의 계획서 내용을 모든 걸 다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학습번호, 뭐 교과목명, 뭐 강의 시간, 이 강의 시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강의 시간이 지금 화요일 1, 2교시, 목요일 3교시입니다. 뭐 오전 시간인데, 뭐 일단은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이 강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화요일 1, 2교시, 목요일 3교시인데,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이제 강의가 한 개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강의가 두 개가 올라올 겁니다. 뭐 1부, 2부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강의가 두 개가 올라올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 타임당 강의가 한 개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강의 시간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 규정상 강의 시간은 최소 25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는 이제 학습 자료가 나갈 수도 있고, 혹은 간단한 뭐 과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틈틈이 내주면서 좀 여러분들 조금 평소에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줄 거고요. 만약에 학습 자료가 아닌 뭐 조그만한 퀴즈로 이제 과제가 나간다 라고 한다면 뭐 태도 점수에 약간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공지사항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따로 연구실이 있지 않아요. 연구실이 있지 않고 이제 파트타임 강사이기 때문에 연구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메일 주소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러 번 이제 조금 해본 결과
메일은 사실 제가 많이 확인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메일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빠른 피드백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메일 주소로 저랑 소통을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가장 빠르게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나 아니면 그나마 좀 자주 이제 강의하면서 보게 되는 부분이 이제 LMS니까 LMS에 있는 그 게시판이나 뭐 질문사항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저랑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전 나중에 여기 강의 계획서 다 이제 읊어본 다음에 조금 또 다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교과목의 개요입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적분학을 배우게 될 전반적인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목차를 또 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거기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및 참고도서도 제가 일단은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 표지랑 이런 거 다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냐면은 뭐 이렇게 주별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 강의 계획서도 형식적인 거고, 사실 제가 강의를 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뭐 중간고사의 이 범위가 지금 여기서는 뭐 부정적분, 치환적분, 부분적분, 삼각치환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강의를 진행하는 데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완벽하게 다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도록 이게 계획이 짜져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나 이런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주별 강의 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중간고사 파트와 기말고사 파트를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중간고사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혹시나 내용을 아직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말고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 기말고사 때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파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좀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뭐 물론 당연히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제 예제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빠짐없이 풀긴 하겠지만 만약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을 제가 지금 빠뜨렸는데, 평가 방법을 조금 소개를 조금 세부적으로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여기 이제 나가서 굿노트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재 소개와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폰 번호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와 소통할 수 있는 폰 번호가 번호가 이거거든요. 010-6570-2171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하다 보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나니까, 특히나 여하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폰 번호로 뭐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걸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1차적으로 메일로 보내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드백을 빨리 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문자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하고요. 정말 폰 번호로 문자 보내는 게 소통하는 게 정말 껄끄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MS에 있는 질문 게시판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소개를 해야 되는데 교재 소개를 뭐 여러분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강의 기획서를 참고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제가 스캔을 해놨거든요. 뭐 일단은 당연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 복사, 뭐 지적재산을 훔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포를 하면 안 됩니다 이 파일을. 그래서 사실상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을 나눠주고 싶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니까 이게 배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을 반드시 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시험이나 아니면 과제 같은 것도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낼 거기 때문에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우시더라 하더라도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꼭 책을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이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좀 푸르스름하죠. 이거는 이제 안에 속지 때문에 그렇고 사실 뭐냐면 책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합니다. 누르스름하고 약간 전체적인 책 색깔은 누르스름한 색깔이고 예, 여기 캘큘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그냥 약간 그냥 기하학적인 뭐 무늬들이라서 여기 있는 이 사진들 빼고는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이랑 밑에 부분이 공백 보이는데 이 부분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일 텐데 이런 부분은 다 노랑 색깔로 된 약간 누르스름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구입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목차를 조금 살펴보기 이전에 이제 소개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평가 방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평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평가 방법에 있어서 중간고사겠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그 다음에 과제물, 그 다음에 출결 이렇게 있습니다. 출결 및 태도예요.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이 비율이 아까 40%였죠. 제가 이 비율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학업 부담을 학습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일단은 기말에 많은 점수를 시험 때 많은 점수를 배점하고 그 다음에 과제는 이제 중간 때 한번 기말 때 한번 받는 형태로 해서 40% 똑같이 가져간 다음에 과제물 10% 그 다음에 출결 10% 요런 식으로 비율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두 개로 나뉘겠죠. 하나는 중간 과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과제가 있겠죠.
각각 5%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결 및 태도 10%인데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강의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싶은 파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조금씩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 퀴즈의 제출 여부에 따라서 이 출결 및 태도 점수에서 조금 감점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과제를 그 이제 중간중간에 과제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과제 제출만 하면은 제가 뭡니까 점수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과제를 만약에 안 낼 시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점수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점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는 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간 기말 같은 경우는 일단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 시험 때는 좀 많이 조금 어떻게 할지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또 시간적으로 좀 뭔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이 시험 방식은 무조건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시험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LMS에 제가 시험지 양식을 올려요. 시험지 양식을 PDF 파일로 올릴 겁니다. LMS에 시험지 양식을 업로드, 이게 탑재를 합니다. 업로드겠죠. 업로드. 탑재라는 말 좀 어렵나? 업로드로 할게요. 양식을 업로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양식을 다운을 받는데 사실 꼭 그 양식에 그 문제 맞춰 가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말은 시험지 양식을 다운을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양식을 이제 인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낼 필요가 없고, 꼭 그 양식을 인쇄를 해서 적으실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만 딱 보셔가지고 문제만 보셔서 풀이 과정하고 답만 상세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있는 시험 문제들은 전부 다 서술형이 될 겁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 이런 거 없어요. 반드시 서술형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고, 서술형으로 진행된다라는 말은 풀이 과정도 다 일일이 채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만 딱딱딱 적어 주시는 거는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점수를 배점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서술형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점, 그래서 풀이 과정까지 다 채점이 될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 만큼 적어 주셔야 되고, 답만 이렇게 딱 적어 주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꼭 숙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서술형으로 진행해서 답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답안지를 업로드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LMS에다가 업로드를 하는데 파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파일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일 하나로 제출해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하나로 만드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약간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찍잖아요. 예를 들어서 풀이 과정을 사진을 찍게 되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 먼저 답안지를 작성하고 나서 그 답안지를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네.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스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캔 어플 이제 찾아보시면 많은데 그 스캔 어플 같은 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 파일을 바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캔을 하게 되면 그게 PDF 파일로 변환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진만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파일 하나로 보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압축시켜 달라는 겁니다. 압축 파일로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압축 파일. 압축 파일로 보내달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답안지 보면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 막 뭐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찍히게 하기 위해서 뭐 문제 하나하나 다 전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이 많게는 막 8장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막 3장, 어쨌든 사진이 여러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또 스캔 어플로 변환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PDF 파일도 역시 한 8개나 이렇게 될 거고요. 5개나 8개 이렇게 될 건데 그런 파일들을 정리를 안 하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채점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압축 파일로 다 그 파일을 압축하셔가지고 업로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험 칠 때쯤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요렇게 일단은 하고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또 뭐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공지사항을 또 제대로 수시로 확인 안 하셔서 조금 이제 또 놓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LMS 시스템이 이제 제가 강의를 올리거나 공지사항을 올릴 때마다 학생들한테 자동으로 알림 문자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문자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LMS 공지사항 이제 LMS 들어가 보셔가지고 설정 상태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제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과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물도 똑같이 우리는 압축 파일로 파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때 또 공지사항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점수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미리 조금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출결 및 태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이나 아니면은 제가 틈틈이 내주는 그런 중간중간에 내주는 과제 있죠.
그런 과제들만 틈틈이 잘 하시면 10점은 그냥 거저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틈틈이 과제를 내준다고 해도 과제를 정말 진짜 많이 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많이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과제가 너무 많다고 피드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제가 그만큼 많아져서 조금 학생들이 좀 많이 그런 학습 부담이 많다라고 하던데,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 과제를 틈틈이 낸다고 이게 틈틈이 그냥 말이 틈틈이지, 제가 막 그렇게 과제를 막 못할 정도로 도저히 퍼져서 못하겠다, 그냥 안 하고 말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양을 내진 않을 거거든요. 기껏 해봤자 한두 문제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꼭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제가 한두 문제 정도의 과제를 내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부담 없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교재를 조금 소개하는 시간은 이제 끝났고, 안에 있는 내용 목차를 조금 같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함수의 극한, 미분법과 응용, 그 다음에 부정적분, 그 다음에 대단함 이름만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정적분과 응용, 급수와 몇급수, 다변수와 편미분법, 그 다음에 미정적분과 응용, 이렇게 해서 7단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저의 계획은 여기 1단원 여기 보게 되면은 집합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함수와 역함수,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뭐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미적분학을 공부하려면 함수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려면 함수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일단 함수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려면 집합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단원에 배우게 되는 집합과 함수, 더 나아가서 수열의 극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적분학을 배우게 되는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준비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사실 1.4, 그러니까 즉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부터 사실 미적분학은 첫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상 그래서 제가 미리 약간 말씀드리자면, 여기 집합 1.1장부터 그 다음에 여기 1.1 집합부터 1.3 수열의 극한 단원까지는 시험 범위를 제외시킬 거예요. 네, 시험 범위를 제외시킬 겁니다. 하지만 미적분학을 배우게 되는 준비 과정으로서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1주차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뺄 거는 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차에.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내는 범위는 사실 1.4절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 또한 제가 나중에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대해서 공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역시 LMS를 통해서 공지사항을 띄울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이 끝날 때마다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문제가 있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각 중단원들이 끝날 때마다 이런 연습 문제도 있죠. 사실 뭡니까? 이런 연습 문제에서 과제랑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 문제나 이런 데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되는, 연습해 보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반드시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좀 남는다, 아니면 조금 뭐 더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보충하는 시간에 연습 문제나 그 종합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예제를 조금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좀 이해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예. 필요에 따라서는 연습 문제도 조금 한두 문제 정도 좀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강의 계획서를 보셨다시피 부정적분까지 아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삼각치환법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 부분부터는 이제 쭉 뒷부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잘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기말고사 파트로 시험 범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크게 이렇게 목차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첫 번째 단원인 함수의 극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집합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집합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 사실상 안 배운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용어를 읊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자니까 시간이 조금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상기시켜 보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되는 이유는, 이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기초수학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기초수학이라는 걸 우리 학교에 그 수업이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업을 들었다면 혹시 그리고 그 수업을 안 듣고도 패스가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 집합이라는 단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 모르는 용어가 없을 거예요, 사실. 예. 뭐 집합 쪽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모르간 법칙, 이것도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뭐 첨수족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그렇게 미적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부터 제가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의 정의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의 정의를 조금 책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야, 맞다. 여러분들 지금 책이 없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그래서 책을 조금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두 집합 xy 사이에서 우리는 함수가 정의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란 뭐냐? 두 집합 xy에 대하여 f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라 함은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응하는 fx는 y에 속하는 유일한 원소로 결정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다음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f를 x로부터 y로의 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f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함수가 돼야 되는 조건이 바로 요 1번과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보게 되면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fx는 y를 만족하는 y는 지금 집합 y가 상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fx가 y1이고 fx가 y2라면 y1과 y2가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말로써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건 정의니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여기 간략하게 조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x라는 집합 안에. 예. 그 다음에 y라는 집합 안에도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함수가 될 조건은 바로 뭐냐면 정의역에서 지금 여기 용어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함수 f를 보내게 되는 여기 x라는 집합 있죠. 이 집합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받게 되는 요 부분 있죠. y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역. 여기 나와 있죠. 정의역, 공역.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랬을 때 우리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1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2로 가고 3도 2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지금 화살표를 받은 원소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바로 여기 부분 있죠. 1, 2. 요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함수값들.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 바로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함수값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함수는 꼭 y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1번 조건에서 얘기했듯이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x를 말하는 겁니다. x상에 있는 모든 원소. x상에 있는 x상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x상의 존재하는 모든 x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는 쪽인 이 y라는 집합 안에서 화살표를 안 받는 원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1번 조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화살표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로.
한 개로 반드시 화살표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X라는 원소에서 화살표를 보내가지고 받은 놈이 Y1이에요. 근데 또 Y2예요. 그러면은 Y1과 Y2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에서 만약에 화살표를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똑같이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이러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정의역 원소에서 두 개로 대응이 되어지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정의역상에서 공역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역은 뭐 받든 두 개로 받든 하나로만 받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정의역상에서 화살표를 반드시 하나로만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만. 그리고 안 보내는 애들이 없어야 되고 두 개 이상으로 보내는 애들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은 화살표를 하나씩만 보내게 되면 이때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단사함수랑 전사함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대1 함수라는 내용을 배웠죠. 사실 우리가 대학교 와서는 이제 사실상 단사함수, 전사함수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처음 소개되어져 있는 게 바로 단사함수와 전사함수인데, 단사함수는 바로 1대1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1대1 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는 여기서 보게 되면 y 위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죠. y 위로의 함수.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전사함수와 단사함수, 더 나아가서 이 전단사함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자 전사함수, 그 다음에 단사함수, 그 다음에 전단사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함수가 있어 가지고 전사라는 조건도 만족시켜 주고 단사라는 조건도 만족시켜 주게 되면 전단사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사가 뭐고 단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사입니다. 자, y 위로의 함수라는 말인데, 자,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자, x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사함수, 단사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는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 f가 있는데, 이 f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놈들이 있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2,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좀 편하게 들기 위해서 좀 하나를 더 가져가 볼게요. x, 자, 요렇게 있어가지고 1, 2, 3, 4까지 가져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 2, 3만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함수 중에서 만약 1은 어디로 갔냐면은 2로 보내봐요. 그 다음에 2는 1로 갑니다. 그 다음에 3은 3으로 가고 4는 3으로 가요.
자, 이런 함수가 바로 전사함수의 예가 되는데, 자, 전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주죠. 이런 함수처럼, 맞죠? 정의역 상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다 하나씩으로만 대응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구성을 해봤을 때 그것이 공역 전체가 돼버리게 되면 전사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는 애들 중에서, 받는 후보들 중에서 화살표를 안 받는 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요 화살표를 받은 애를 기호로 요렇게 나타내거든요. 정의역 요 X상에 있는 모든 F를 다 상을 취한 거라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집합이 뭐랑 같아진다? 공역이랑 같아졌을 때를 우리는 전사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반드시 한마디로 함수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집합이 공역이랑 같아지게 되면 이때를 전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x가 만약에 1, 2, 3이고 y가 만약에 1, 2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 2, 3이다 요런 식으로 2로 다 몰아서 갔을 경우에는 이거는 전사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공역상에서 지금 화살표를 안 받은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사함수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전사함수가 아닌 거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사함수는 반드시 치역이랑 공역, 이게 치역이죠. 이게 치역인 거잖아요. 치역과 요거는 뭐예요? 공역이죠. 공역이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단사함수를 볼게요. 단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1대1 함수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배웠는데, 자, 이게 어떤 함수냐면 간단한 예를 한번 좀 또 이것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지금 정의역이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y는 1, 2, 3, 4예요. 그래서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가 1은 2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3으로 가는 요런 케이스. 요거라면 일단 이것도 역시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죠.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데, 이 단사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뭐예요? 당연히 함수니까 정의역 화살표를 주는 쪽은 무조건 하나씩 주는 게 맞아요. 함수니까. 근데 이 단사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화살표를 받는 공역상에 있는 원소들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씩만 받는 요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화살표를 받는 애들도 하나씩만 받게 되는 이런 함수를 단사함수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 말 그대로 1대1이라는 거죠. 정의역상에서도 하나씩만 보냈는데 받는 애들도 하나씩만 받게 되는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사함수가 되려면 안 받는 애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받는 애들 중에서 하나씩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어떤 경우를 줄 수 있냐면,
x가 이렇게 있어요. 1, 2, 3이고 그 다음에 y가 뭐 1, 2, 3, 4인데 자 요런 경우 이런 경우 1, 2는 지금 1에 대응이 되어지고 3은 지금 2로 대응되어지는 경우 요런 식으로 지금 뭡니까? 두 개 이상을 받게 되는 원소가 지금 공역상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런 원소가 존재하게 돼버리게 되면 이때는 뭐다? 단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대1이 아니니까 보내는 쪽은 지금 두 개가 보냈는데 하나씩만 보냈는데 지금 y 값은 지금 두 개를 받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때는 단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여기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전사의 특징적인 부분과 단사의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합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전단사 함수의 특징을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전단사 함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전사의 조건과 단사의 조건을 같이 만족시켜주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이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사의 성질과 단사의 성질을 한번 합해보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 2, 3 자, 일단은 전사의 성질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화살표를 받는 애들은 무조건 y랑 같아져야 됩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사의 성질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애들 중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점을 이 공역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1, 2, 3, 3개라면 일단 하나씩만 받아야 되고 안 받는 애들이 없어야 된다는 특징을 미루어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공역상에 있는 원소도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이랑 공역상에 있는 원소가 각각 하나하나씩 대응이 되고 받는 애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단사 함수라고 하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뭘 때만? 전단사 함수일 때만 우리가 요 성질을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사도 그렇고 단사도 그렇고 어때요? 전사인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예요? 꼭 정의역이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질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함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전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사인 경우에도 우리가 뭡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의 개수가 꼭 같아질 필요성이 없었죠. 하나씩만 받으면 되고 안 받는 애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이 전단사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특징적인 걸로 미루어 보게 되면 뭐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져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반드시 전단사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전단사 함수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첫 시간인데 좀 많이 길었죠. 좀 죄송합니다. 근데 비대면이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함수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고, 더 나갈 수 있으면 수열의 극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